네, 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비 오는 월요일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더위가 한풀 꺾인 느낌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비처럼 속 시원한 시장 이야기들 나눠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김상현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을 모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든든해요. 아, 저 홀쭉이와 뚱뚱이 컨셉으로. 도레미 같네요. 그렇죠. 도레미죠. 네. 아, 오늘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주실 분은 이영재 전문가님이십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시장 흐름 먼저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약 상승을 해주고 있고 0.32%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도 한 0.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반등은 올 거예요. 기술적으로 반등은 올 수 있는 자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800에서 2000선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까지 오면 일단은 차익 실현 또는 일단은 반등시 매도 구간이라고 시장으로만 봤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아직은 저희 나라하고 일본하고 분쟁이 계속 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보면 뭐 완화되느냐 그러지 않고 오히려 환율 전쟁까지 확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 상황이 뭐 우호적이지 않다. 그리고 저기 정은희 형님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 네. 그나마 하나 다행이라고 할 거는 계속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형님께서 네. 이건 이제는 너랑 나랑 이제 세이 굿바이 이러면은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데 그나마 나도 이제 뭐 한국하고 이제 동맹 연합 훈련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은희 형님 모멘텀을 아직 끌고 가려는 측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는 모멘텀이 아직은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대외 악재들이 많은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가 실물 경기가 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차트 말씀드렸던 대로 한 1980선에서 한 2100 정도, 2010 정도 선 되면은 네. 이 정도 구간이 오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하셨다가 다시 또 만약에 조정을 줘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자리가 나오면 쌍바닥을 만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반등은 누리시되 올라가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네. 계속 드리는 지점이 한 610 정도 선인데 지금 593이거든요. 많이 남진 않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제약바이오들 요즘 힘이 없고 네. 신라젠도 뭐 보셔서 알겠지만은 어떤 악재가 터지면 갑자기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꿈과 희망에서 좀 이제 깰 때가 된 거죠. 어쨌든 간 코스닥의 가장 큰 덩어리가 큰 섹터는 제약바이오인데 걔네들에게 품고 있던 이제 희망과 꿈이 살살 사라지면서 현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가격에 이제 이 종목을 샀을까? 내가 이제 이 빨간 재무제표를 왜 못 봤을까? 네. 이제 그제서야 이제 눈에 눈에 뭐가 씌었던 듯이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코스닥 반등 구간은 좀 남았다고 생각해요. 반등 구간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 610 정도 선이면은 일단 전저점 레벨이기 때문에 원래는 지켜줬어야 되는 자리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켜줬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여기가 지지대 라인이 결국은 저항성 라인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뚫고 올라가는데 힘이 좀 든다. 예를 들어서 뭐 당장이라도 뭐 이번 주라도 당장 뭐 일본하고 관계가 좀 개선된다든지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쌈박질을 좀 멈춘다든지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으면 모르겠지만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계속 드리는 전략 똑같이 네. 뭐 해지앤 트레이딩 주식 비중과 인버스를 꼭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금 비중도 갖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금은 언제 쓰셔야 되느냐 쌍바닥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그때 밀어 넣으시면 된다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시장에 대한 내용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기사, 이슈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감정골이 더 깊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다라고 지정을 하면서 네. 이게 한 번 더 덜컹했거든요, 사이가. 네. 그 이야기 오늘 해볼게요. 네, 제가 미국이랑 중국 얘기를 한동안 안 하다가 네, 오늘. 한동안 이제 일본 얘기만 하다가 그쵸. 다시 이제 네. 미국, 중국 얘기로 왔는데 일단 이건 뉴스가 좀 된 거지만 저번 주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제가 환율 조작국의 지정 요건이 무엇인가라고 네. 제가 말로 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써왔습니다. 네.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화면 볼게요.
일단 1년 동안 네. 200억 달러를 초과한 대미 무역 흑자, 뭐 음. 2번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 흑자, 네. 그다음에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 시장 개입을 하는 나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중국은 이 1번만 해당이 됩니다. 1번만 해당이 되는 1번만 해당이 되고 2, 3번에 해당이 안 되고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려면은 5월 조건이 아니고 엔드 조건입니다. 1, 2, 3번을 다 만족해야 세 가지가 다 충족돼요. 이렇게 되어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라는 게 2015년에 이제 개정된 조건이고요. 네. 중국은 1번만 해당이 되는데 일단 독일과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은 이 중에서 2개가 해당됩니다. 뭐 각각 해당되는 건 다르지만은 네. 2개씩 해당이 되는데 혹시 이 환율 조작국 조건이 뭐 3개 중에 2개만 만족하면 지정국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강화가 돼도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독일이 걸리겠죠. 먼저 지정이 그쵸. 돼야 되는 게 네네. 이치상 맞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떤 명분을 갖고 왔냐면은 종합무역법에 의하면은 네. 중국 너네는 환율 조작국이다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종합무역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네. 1988년에 이제 만든 법인데 네. 이게 정확한 명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환율 조작국이 되는 거고 아까 전처럼 이렇게 1, 2, 3번 조건이 없이 조건이 없이 오. 이런 거 없이 네. 또 이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 되면은 어떻게 규제한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명분이 부족하다. 그냥 휘뚜루마뚜루 맞춘 거예요. 네, 그렇죠. 그쵸. 휘뚜루마뚜루는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네. 네, 클래식한 표현. 아, 예. 급해서. 네, 명분상 네네. 이제 된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런 거죠. 너네 환율 조작국이니까 잘해보자, 잘하자, 네. 이런 정도로만 된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환율 조작국은 맞습니다. 왜 조작국이 맞냐면은 위안화를 절하시키는, 그러니까 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게 조건이 네. 너무 자기네 나라 화폐 가치를 낮춘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위안화를 낮추고 있다라는 뜻인데 중국은 환율을 올리고 있어요. 네. 올리고 있잖아요. 조작을 위로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는 너네 조작을 아래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내릴 수가 없어요. 2014년에 한번 내렸다가 한번 힘들었죠. 진짜 휘뚜루마뚜루 맞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절대 내리고 싶지 않을 텐데 또 이제 그 뒤로 중국도 외환 보유고를 안 건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증시가 무너진 적이 있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안 건드리는데 그래서 중국 외환 당국도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위안화를 내리는 멍청이가 어딨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좀 제기를 했는데 네. 맞아요. 그 외환 당국 말이 맞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너네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테니까 네. 열심히 조작을 해라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정말 머리를 많이 썼네요. 네. 이런 환율 조작국을 해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실제로 뭐 작년 11월부터 뭐 네. 올해 6월까지 달러를 매도하지 않고 홍콩에서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하면서 위안화를 흡수를 하고 그러니까 위안화를 흡수한다는 건 위안화 강세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또 8월 14일에 300억 위안 정도 추가적으로 증권을 발행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위안 달러가 지금 여기 차트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위안 환율이 7.061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거를 7달러 밑으로 내리고 싶어 하는 중국 입장에서 네. 절대 지금 위안화를 절하시킬 이유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고 네. 오히려 이 7달러를 돌파했던 게 뭐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해서가 아니고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7달러를 넘었던 거거든요. 뭐 지난번에 네네. 우리나라 시장 크게 무너졌을 때 뭐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다시 이렇게 붐시켰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지정하고 자기가 규제하고 그러니까 좀 적반하장인 상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왜 이렇게 좀 적반하장인 태도를 네. 일관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네.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을 못하면은 감옥에 가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Say goodbye. 이게 네. 뭐 정확히 뭐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많잖아요. 감옥 가신 분들이. 네, 그렇죠. 퇴임하면은 잘 가시잖아요. 음. 코스 마냥 청와대 나오면은 교도소로 이게 정해져 있는 거의 네네. 코스 마냥 가시는데 미국은 사실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렇죠. 누가 간 적이 있나 찾아보려고 해도 좀 좀 찾기 전례가 힘들었는데 없군요. 네. 아마 제 기억상 없진 않을 거예요. 누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누군지 기억은 못하지만 이 정도로 조금 그런 자주. 없었다. 네. 미국은 이런 일은 없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갈 수도 있는 확률이 그 이슈가 있는 게 밀러 특검 나오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저번에 한번 밀러 특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차마 발표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특검에서.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거나 그러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더 하겠다라고 네. 하면 되는데 차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의미는 정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한테 지금 지고 있죠. 네, 그렇죠. 지지율이 지금 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또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분이 민주당에 네. 트럼프 탄핵을 진행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민주당에서 탄핵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 그 탄핵할 생각이 없는 이유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탄핵을 하면은 탄핵 재판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쵸. 탄핵 절차가 생기고 네. 이런 재판을 하면은 원래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이 재판하느라 감옥에 늦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굳이 시간 끌지 않고 바로 보내버리겠다라는 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의 어떤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여성분이 그랬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탄핵을 하면 재판이 길어져 감옥을 늦게 가므로 네. 탄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트럼프가 좀 급한 건 맞아요. 재선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저번에 중국이 협상을 한번 깼잖아요. 그쵸. 깬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도 트럼프 말고 다음 정부랑 얘기를 얘기를 하고 하겠다. 싶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트럼프가 지금 중국의 생각도 알고 자기네 나라의 생각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다시 테이블 위로 올려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까지 좀 상황을 몰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 김상현 전문가께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적반하장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꼭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네.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영자 전문가는 궁금해요. 트럼프가 왜 이럴지 관심 많으시잖아요. 막 트위터도 그럼요. 보시고 짝사랑 그럼 중이신데. 저희 트위터 네. 아직도 형이 팔로잉 안 해줘가지고 마파를 못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 이제 재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물론 어느 대통령이고 다 뭐 국회의원 해도 그 어제 드라마 무슨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국회의원 나오는 무슨 드라마를 새로 하나 봐요. 지정생존자. 맞아요? 말고 다른 보좌관. 보좌관. 말고 다른 이제 새로 런칭된 드라마인 것 그래요? 같았는데 그 광고를 이렇게 제목을 알아오셔야죠. 그러게요. 그래서 지나가다 봐서 그 광고를 보여주는데 네네. 거기서 기억나는 멘트가 최연소 무슨 국회의원 누구누구 하더니 거기에 이제 배지가 떨어지면은 그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막 이렇게 나와요 광고가. 극적으로. 예, 그런 광고 나왔었는데 실제 여의도 정가에서 들리는 말도 같은 말을 하거든요. 네네. 사람 이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자기들끼리도 비아냥거리면서 해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배지가 떨어지면은 럼프 형님이 떨어지면 이제 빵을 가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에서 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고 일본을 치고 있고 국민들이 좀 단결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고 주가도 부러졌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은 약간 첫 번째는 뭐냐면 대외적으로 위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현재 야당이죠. 야당이 집권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선거철만 되면 불어오는 북풍 뭐 이런 것들이 불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 된다. 변화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현재 집권 여당 집권 대통령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럼프 형님이 이제 중국하고 두드려서 패면 또 사이즈도 중국은 이제 팰 만한 사이즈가 되니까 때리면은 결국은 지지율의 반등을 끌어오지 않을까. 사실 좀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문제도 트럼프 형님 미사일 몇 발 쏘면은 무시해도 될 건데 그거 사실 큰 모멘텀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문제지.
미국 입장에서는 큰 모멘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선거 직전에 좋은 그림 나오는 사진 한번 찍으면 결국은 선거는 이제 선거판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옛날에 선거판 한 오른쪽 왼쪽 발을 살짝 담근 적이 있었는데 네. 항상 선거는 선거 일주일 전에 끝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슈나 이런 거를 옛날에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도 선거 막판에 이제 아들 군 면제 그쵸, 그 문제가 비의 있었죠. 의혹 때문에 네. 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사진 찍고 그림 나올 것들 중에 하나로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글쎄요. 이런 이슈는 일단은 럼프 형님 계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한번 밟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선빵을 쳐줬으니까 우리는 굳이 할 생각이 없었는데 조금 상태 안 좋은 애가 가서 미리 사고를 쳐놨으니 네. 우리는 수습하는 척하면서 어차피 일어난 문제니까 이 모멘텀을 끌고 가면서 중국과 미국과의 격차를 높이고 싶어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이슈는 조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사실 중국은 이제 아까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던 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죠. 우리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환율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주식시장만 생각하면은 일단은 환율이 좀 안정되기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중국은 환율을 높아지기를 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게 무역적인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출할 때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상방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아니고 네. 급등락을 해버리면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으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출에서 실제로 뭐 흑자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쵸.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갑자기 떡상을 해버리거나 환율이 급하게 움직이면은 우리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쪽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은 결국 중시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굳이 환율을 올려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위안화를 가치를 절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럼프 형님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럼프 형님이 다음 대선에서 글쎄요 이길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저희 이번에 판문점 이야기했을 때 판문점 미팅? 네네. 판문점 번개. 판문점 번개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세상 오바마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바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글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은이 형도 이렇게 미사일 쏠 때도 좀 억울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문제 해결하러 갔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선거판에 그냥 말린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사일을 쏜 게 아닌가 그런 라는 생각도. 생각도 들고 결국은 지금 본인의 시각은 계속 전 정부보다 낫다. 뭐 내가 경제 발전시켰다. 평화도 가져왔다. 중국하고 불평등한 무역 뭐 개선하고 있다. 이러면서 결국은 지지율을 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이 문적 분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과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럼프 형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네. 정확하게 뭐라 그럴까요? 문제들이 얽혀 섞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쵸. 결국은 이거는 계산하시면서 감안하신 상태에서 주식을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영재 전문가께서도 똑같이 트럼프가 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나에 대해서는 재선 때문이다라고 저희가 일맥상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분석을 해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종목 분석 두 분 의견을 듣는 의미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분석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저희 단골 종목이죠. 네.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덴티움도 굉장히 잘 아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몸에 받고 계세요. 네, 어딘가 찾아보시면 있겠죠. 네. 한번 알아볼게요. 네, 덴티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골 종목이고 네. 제 오른쪽 어금니에 달려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이제 오스템이랑 덴티움, 디올 세 개 그쵸. 비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재무적으로 우수하다, 영업 실적이 가장 뛰어난 회사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 부채 대비 수익률도 가장 우수하고 시장 점유율은 비록 오스템 임플란트에 뒤지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알짜는 덴티움이 지고 있다. 네. 이제 알짜 회사는 덴티움이다. 이제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덴티움을 가져온 이유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급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 예, 그에 대해서 좀 비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네네. 보시죠. 그 오스템 임플란트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지금 16% 넘게 이제 빠지고 있는데 네.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문제가 있죠. 어닝 쇼크, 네. 쇼크가 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 무슨 어닝 쇼크냐, 어닝 서프라이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만으로는 수익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닝 쇼크가 났으니까 뉴스가 나오고 아침에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쵸. 다들 투매는 나옵니다. 뭐 무섭고 이렇게 빠지면 무섭잖아요. 일단 원래 이렇게 빠졌던 종목이 아닌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무서우니까 던져버리는 물량도 있고 뭐 일단 악재가 나왔으니까 빠져버리자 네. 이런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악재에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근데 반대로 이제 덴티움을 보면은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은 덴티움도 오늘 뉴스가 있습니다. 바텍이랑 덴티움 등 의료기기 3분 2번에 최대 매출, 그 분기 최대 매출이 나왔다라는 네. 뉴스가 있는데 어닝 쇼크 때문에 지금 16% 빠지고 있는 오스템이 있는데 분기 최대 매출을 찍었다는 덴티움은 0.67%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호재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미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65,000원부터 75,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미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뉴스든 안 좋은 뉴스든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반영을 합니다. 미리미리 그쵸.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악재가 나오면은 그 대량 보유자가 아니고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도를 하시죠. 매도를 네. 하시고 버티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그쵸. 일단 악재는 배꼽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락의 속도는 빠르고 네. 대신에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이미 반영이 됐지만은 좋은 뉴스 나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좀 붙기 때문에 이런 호재랑 악재가 있을 때 악재는 당하기 쉽고 호재는 덕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네.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이 있고 일단 정말 오르는 거, 그러니까 오스템이 내리는 거에 비해서 정말 미적지근하게 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그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뚱케인으로 보면은 네. 이 종목은 한번 매수를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여기 부근에서 한 65,000원, 66,000원 부근이 여기 밑에 걸리잖아요. 네. 여기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고 그럼 매도는 어디서 하시냐라고 봤을 때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1차는 넘었기 때문에 그것도 갭으로 넘었기 때문에 네. 괜찮은 상황이고 2차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좀 저항이 걸리니까 그리고 이게 앞에 뚱뚱한 음봉들이 걸렸을 때 여기 부근이랑 여기 부근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네. 여기 항상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여기를 뚫고 지지를 한번 제가 사라고. 그쵸. 그때 가격이 7만 원이었는데 7만 3천 원, 4천 원 넘어가면은 거기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사셔라라고 왜 올라갈 때 사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이 그 테스트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만 4천 원 부근을 지금 지지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지금 네. 가격대가 딱 거기에 걸리죠. 가지고 그 부분을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을 하고 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안심할 수 있게 실적은 받쳐준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죠. 그쵸. 실적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기업 교류는 패스를 한 겁니다. 실적 뉴스가 있으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아주 양호하지만 네.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지지를 받는 것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지금 캔들이 너무 얇아요. 오늘 네, 보시면 네. 캔들이 거의 안 보이죠. 이 부분에서 거래가 잘 받쳐주면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조금 잘 안정되면 네. 그때 하시면 되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조금 차익 실현 조금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네. 자, 덴티움 같은 경우는 보유자께서는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께서는 73,000원에서 74,000원을 지지를 되는 거를 확인하신 후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김상현 전문가께서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영자 전문가께서는 덴티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팀 말씀하셨던 대로 차트 흐름 괜찮아요. 괜찮고 네. 차익 실현을 하긴 해야 되는 지금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코스닥 고점 정도 말씀드렸던 그 자리 네. 있잖아요. 그 자리 있을 때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라인 정도 오면은 그때 좀 주식 비중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 거의 뭐 번지 점프하는 수준인데 네. 이제는 거의 뭐 낙화암에서 그 삼천국녀가 빠지듯이 거의 거래량 터트리면서 가고 있는데 네,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덴티움은 다들 걱정이 별로 없으실 테고 네. 추세도 괜찮고 뭐 잘 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는데 임플란트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임플란트는 제 생각에는 5만 1,000원 정도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못 해주면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안 되면은 일단 손절을 나가시는 게 맞고 네. 이 자리에서 지지를 주면 급반등을 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유한양행이라고 유한양행도 옛날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떡락을 했다가 보시면은 이때쯤에 떡락을 했어요. 네. 떡락을 했다가 이제 좋은 뉴스가 터지면서 떡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자리가 길게 보면 의미 있는 자리였거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한 이 정도 자리면은 전에 내려갔던 거의 저점 자리에서 일단은 지지가 돼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라인에서는 깨야 될 자리를 좀, 그러니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준다면은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주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스테온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5만 1,000원 선에서 부러지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는 급반등을 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번에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거지 네. 뭐 큰일 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급하게 빠지면은 이제 왜 반등이 나오냐면은 급하게 빠지면은 이거를 주도해서 끌어올렸던 형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살살살 빠져야 되거든요. 이게 파동을 그리면서 살살살 빠져야 되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은 본인도 물량도 다 못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나오기 위해서는. 다 나오기 위해서 한번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 개인 수량들은 이때가 매수 타점이다. 반등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떡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들어가요. 들어간 것까지 좋아요. 들어갔다가 손절이 빨리 하든지 아니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급등이 나오니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고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추세를 먹겠다. 이러면서 또 버티기. 나는 여기 이걸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스테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한 5만 1,000원 선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받고 이미 뭐 16% 맞았는데 어떡하겠어요. 사실은 네. 이까지 떨어지기 전에 저희가 항상 뭐 말씀드리는 중단선 깨졌을 때, 한 21선 깨졌을 때라든지, 최소한 61선 깨졌을 때까지는 매도 해주시고, 뭐 아니면 정말 못해도 이제 이평선과 데드크로스 나왔을 때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주식이 빠질 땐 다 빠진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오스테인 임플란트 같은 경우를 두드려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고,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당분간은 어느 정도 장이 뭐 어느 정도 저항선 라인 갈 때까지는 네네. 조금 달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덴티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흐름을 좀 보고 비중을 줄이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영재 전문가께서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덴티움에 대한 종목 분석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콜마에 대한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이어 시장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면서 한국콜마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 내용과 같이 더불어 살펴보면서 김상현 전문가께 얘기 들어볼게요. 이 내용을 같이 받으려야 되는데 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정말 애매합니다. 이거 그렇죠. 한국콜마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얘기가 정치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 실시간 검색어 저희가 또 신라젠에 팩트를 이어서 또 전해드려야 되니까. 신라젠에 이어 지금 2위를 차지하고 그쵸. 있는 한국콜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네. 일단 다른 얘기 다 빼고 오너 리스크 그쵸. 오너 리스크잖아요. 네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오너 리스크로 하락하는 종목은 사는 편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런 오너 리스크도 사시나요? 근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걸 다 빼고라고. 빼고 일단 예전에 빼고. 그 네. 정근당에서 그 회장님이 그 성추행으로 오너 리스크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날만 빠지고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갔을 때 오. 제가 그 부분에서 매매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네네네. 이제 이렇게 오너 리스크로 빠졌던 종목들은 반등이 금방 나오거든요. 오. 왜냐하면은 딱히 뭐 길게 끌고 가 문제가 없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법적으로 바로바로 처리해버리면 되고 물러나야 될 정도면 물러나면 되고 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하필 지금 시국인지라
그쵸. 예, 잘못 엮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네. 지금 이제 뭐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에서 엮이고서 잘 급등을 가야 되는 이 타이밍에 네. 불매운동 수혜주가 아니고 불매운동 피해주로 전락을 해버려서 예, 지금 다른 화장품 뭐 한국 화장품도 그렇고 뭐 다른 화장품 회사들도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뭐 상한가도 가고 저번 그쵸. 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탔어야 될 한국 콜마가 이렇게 불매운동으로 엮이면서 이제 빠졌는데 네.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윤동환 회장님이 그 아침 조회죠. 네. 거기서 뭐 막말 및 여성 비하 동영상 상영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막말 부분은 맞고 여성 비하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유튜브에 네. 이 막말과 여성 비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튜브를 끝까지 튼 게 아니고 이 막말 부분만 딱 잘라서 했지 이 편집을 유튜브 해서. 영상을 끝까지 보면은 여성 비하가 나온다라는 것을 더라고요. 뭐 베네수엘라를 가면은 여성들이 $7에 몸을 판다 이제 이런 네. 얘기인데 그쪽은 이제 베네수엘라는 대표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쓰는 나라죠. 걔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지 뭐 세금 뭐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가면은 베네수엘라 꼴을 못 면한다라고 이제 한참 지금 야권에서 네. 지금 밀고 있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윤동환 회장이 좀 오른쪽에 치우친 동영상을 정치색을 드러내신 건가요? 네, 근데 네. 유튜브에 실제로 보면은 좌파 TV, 우파 TV가 좀 많습니다. 그쵸. 그쪽 많은데 저도 솔직히 재밌어서 양쪽 다 봅니다. 한쪽만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항상 싸우면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유튜브에서 우파 TV랑 뭐 좌파 TV에 구독하고 있는 게 몇 개 채널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참 독특하죠. 좌파, 우파 둘 다 구독을 하고. 중립이시잖아요. 네. 둘 다 구독해서 보면은 네. 한국 콜마에 대해서 양쪽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우파 쪽에서는 뭐가 잘못했냐, 잘한 거 아니냐, 상조화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좌파에서는 불매해야 된다, 여기 회사 망해야 된다,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싸움 구경은 항상 재밌는 거니까 항상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솔직히 평상시에 이랬으면은 이 정도까지 크게 됐을까? 갈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솔직히 화두도 안 냈을 거예요. 화두도 안 내고 그냥 회사 내에서 야, 우리 회장님 오른쪽인가 봐 하고 말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시국에 이제 그랬으니까 회사 내부에서 제보를 한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은. 이게 그렇게 좀 이렇게 화두가 되면서 이렇게 화두가 되면서도 문제가 좀 커지는 그쵸. 조금 회장 자리를 좀 내줘야 될 정도의 커지는 얘기가 됐는데 네네. 근데 지금 또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 때문에 한국 콜마가 이틀째 신저가다 이제 이렇게 네.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이 뉴스 나오기 전에는 맨날 신저가를 향해 가는 가고 있었군요. 예, 원래 신저가를 계속 가고 있던 상황 주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뭐 이 뉴스 때문에 신저가를 가는 거 이 뉴스도 더 하락폭을 키웠겠지만은 뭐 지금 뭐 이 한국 콜마가 회장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까지는 아니에요. 네. 가지고 이 종목도 제가 항상 그 뚱뚱한 캔들을 보면은 보인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틀째 신저가라 했으니까 여기 어제 금요일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뚱뚱한 캔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온 캔들은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거다. 이때 뚱뚱한 캔들은 날짜를 뒤져보면 뉴스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 거꾸로 이 종목은 다들 아시죠 뉴스를.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의 시가를 보시면은 48,8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48,800원을 넘어 이 49,000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2,000원이 지금 2,000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너 리스크를 제가 이 종목은 왜 오너 리스크로 매수를 안 했냐면은 네. 들어가서 먹어봐야 2,000원인 거예요. 5%. 어. 그러니까 이 득실을 따져보면은 현재 시국도 안 좋아서 네.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크고 음. 지금 그나마 오너 리스크로 반등 폭도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원래 보시면 신저가로 가고 있던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 오너 리스크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라는 게 아니고 현재 화장품 업계가 대체적으로 힘들었었죠. 그래가지고 중국도 있었고 미중 네. 무역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그냥 겹겹이 악재였지 뭐 지금 뭐 특별한 악재로 뭐 회사가 망할 위기는 아니다. 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수할 만한 상황 절대 아니고요. 네. 제가 처음에 오너 리스크는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 오해입니다. 네. 지금 이 종목은 매수를 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그쵸? 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반등을 노려봐야 일단 49,000원입니다. 뭐 이 종목이 회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다시 불매운동 수혜주로 바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화장품 종목처럼 급등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폭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조금 냉정하게 감성적으로 다시 가보면은 네네. 지금 손절을 못 하시는 단계까지 왔을 거예요. 어. 이미 주가 흐름이 네. 차근차근 죽여왔기 때문에 이미 손절을 하실 분들은 하셨을 거고 네. 물려 계신 분들은 손절을 못 하셨을 건데 일단은 지금 반등이 힘들다. 일부는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안 갖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현 전문가께서는 한국콜마에 대해서는 보유자는 비중 축소를 꼭 하셔라라고 권유를 하셨고요. 미보유자는 접근 금지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영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앞서 뭐 김상현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회장님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고 해도 주가는 계속 내려간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회장님이 좀 쉬고 싶었던 게 아닌가. 나이대를 네, 보니까 20년 만에 사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대를 네. 보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었겠다. 이제 해외여행 다니실 때가 되는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던데 사실은 아까 김상환 전문가 말 이대로 오너리스크 때문에 급락을 하면은 호재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오너만 제거가 되면 그쵸. 제거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또 이 오너가 사퇴가 되면 그럼요. 이렇게 네. 퍽 하고 빠지면은 퍽 하고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단순한 문제들이면 오히려 이 급락분만큼 이제 반등이 올 경우도 있거든. 그리고 네네. 급락을 할 경우에는 아까 이제 오스테인 플란트도 이제 급락을 하면은 오히려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손절 라인을 지켜주면 반등을 줄 거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린 게 털어야 될 큰 손 형님들이 못 털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한국콜마는 아까 그 표현대로 자근자근 아주 밟아가지고 풀 한 폭이 안 나오게 밟았거든요. 지금 한번 차트 보시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저가 종목은 빨리빨리 쳐야 돼요. 이거 신저가 간 종목들을 가지고 주식을 내가 이제 싼 종목이 싸니까 이제 뭐 사보겠다라든지 네. 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면서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뭐 하는데 쌀 때가 이게 쌀 때가 아니 이거보다 더 싸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지금이 가정을 하건데 지금이 최저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오늘 지금 현재 47,250원인데 최저가다. 이 가정을 했을 때 보시면은 거의 뭐 자근자근 밟아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털어야 되거나 손절할 사람들은 다 여기서 턴 거예요. 급락 급등이 있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밟았기 때문에 만약 올라갈 때도 급등이 나오지 않고 차곡차곡 이거 매물을 다 또 녹여가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네. 결국은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고 가정하에 이제 좀 낙폭이 좀 있었잖아요. 시장이 나빴을 때 급락을 했던 종목들은 슈팅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슈팅이 빠르게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게다가 요즘 뭐 말씀하셨던 대로 불매운동의 시즌 아니겠어요. 그쵸. 불매운동의 시즌이기 때문에 뭐 같이 불매운동에 엮여가지고 뭐 뜨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은 한국콜마 화장품이라고 하겠지만은 어느 순간은 이제 그 뭐 노노재팬 하듯이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얘가 이제 한국 건지 한국콜마 한국 건지 또는 혹은 뭐 일본 건 잘 모르고 이거는 빼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지금 불매운동 양상도 뭐 DHC 같은 거 나오고 있는데 뭐 유니클로라든지 ABC 마트라든지 몇 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양상으로 바뀐 것 같다라고 이제 TV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게 아니라 양상이 특정으로. 유니클로하고 몇 군데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앵커 영화 봤잖아요. 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찾아봐야 뭐가 뭔지 돼요. 모르기 그쵸? 때문에 네. 아는 것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것만 타겟팅을 해서 하는 거지 양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그쵸. 그래서 양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한국콜마라는 게 워낙 인상 있게 나왔기 때문에 그 양상 바뀐 거에 한 섹터가 돼버리면은 이제 실제로 불매운동에 엮여버리면은 수익 자체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기업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회장님들이 주로 가시는 게 성스러운 일들로 가시는데 뭐 성추행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일로 가시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딱 뉴스가 터졌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돈을 좀 쓰겠죠. 돈 풀고 기자들 좀 불러가지고 밥하면 상명이고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잠잠해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잠잠해지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회사라는 거는 실적이 좋아야지 일단은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적 악화 나타난다면은 추가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제일 싼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다가 지금 화장품 섹터 자체도 좋지도 않아요. 최근에 이제 그 일본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잠깐 반등을 줬을 뿐이지, 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제이준 코스메틱만 해도 뭐 거의 뭐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화장품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낙폭을 보면 화장품 관련주인지 이게 뭐 제약바이오인지 알 수 없는 차트예요. 많이. 그래서 네. 지금 섹터도 안 좋고 뭐 시기도 안 좋고 실적도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불매운동이 벌어지면 실적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한국콜마 손대지 노터치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이영재 전문가께서도 한국콜마는 신저가를 좀 보이는 만큼 지금 관심을 끊어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은 두 개 종목에 대해서 두 분 다 동일한 의견을 주셨네요. 자, 오늘은 김상현 전문가 또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 정말 수고 많으셨죠. 감사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8월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들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기 마련이겠죠. 자,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이번 주 시장 흐름도 꼼꼼하게 대비책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슬기로운 투자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